오늘 제목은 현미경 기법에 있어서 기초하고 최신 기법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소개를 하고 강의를 하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현미경에 대한 원리라든지 기초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알면 이미징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트러블 슈팅할 수가 있는지, 혹은 내 치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오늘은 한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한 번 있고 앞뒤로 1시간 정도씩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했고 이 2017년도에 라이카에 이제 입사를 했고, 그다음에 학술을 담당하고 있고, 학술이 하는 역할은 이제 여러분처럼 교육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데모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카라는 회사는 이제 독일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저희 브랜드는 카메라로도 유명하고 마이크로톰 조직 절편하는 것도 유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라이카 현미경이 먼저 나오고, 이 보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영상 수집을 해야 되고資料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게 되었는데, 역사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와 같은 계열사들이 모여가지고 다나허라고 하는 이 기주 회사가 있는데, AB캠, 몰리큘러 디바이스, 마이크로 시스템스 있고 바이오 시스템스가 있어요. 라이카 바이오 시스템스는 마이크로 절편 자르는 거, 라이카 마이크로 시스템스는 현미경만 하는 거. 이 많은 회사들이 우리 같은 식구입니다. 어, 우리 같은 그 현미경 회사가 176년에 굉장히 오랫동안 최대한 작은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는 광학에 있는, 그러니까 그 눈에 잘 보이는 빛을 이용해서 촬영하니까 해상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의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냐면, 대략 요 정도. 싱글셀과 싱글셀 내에 있는 소기관 정도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기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최신 기법들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서도 이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형태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채팅창에 이제 혹시 뭐, 안녕하세요만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모니터 하나로 보고 있어서 채팅창에 뭐 질문 나오면 이따가 혹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러닝 스코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광현미경. 공초점 현미경을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형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형광을 이해하기 전에 현미경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아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현미경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거는 스킵하고, 기본적으로 생물학자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은 것, 그리고 공초점 현미경이 형광 현미경과 무엇이 다른지, 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공초점 현미경 에 있어서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른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도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먼저 형광현미경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요소, 현미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형광현미경을 사용을 할 때 지금 시커멓게 뭔가 얼룩져서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은 대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정 색깔 도화지에 검정 색깔 연필을 글자를 쓰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대조가 없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조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이런 형태로 대조가 이렇게 사슴 있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지금 손으로 지금 빛을 가리고 있는데, 이 빛, 손바닥으로 빛을 가리고 있는데 이 사이에 틈이 나오는 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보실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여기 선은 저만 보이나요? 혹시 노란 색깔 선 보이시나요? 이거 누가 좀 없앨 수 있나요? 예, 이게, 아, 누가, 예, 주석이 달린 것 같은데, 음, 적어주신 분은 이거 좀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니면 제가 다시 공유를 할까요? 요거 계속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공유 풀었다가 공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다시 공유를.
잘 보이기를 희망합니다. 잘 보이시죠? 네. 네. 이제 빛이 있는데 이 빛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빛은 우리가 흰색으로 보이지만 이 빛을 분광, 그래서 빛을 나누게 되면 분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으로 나눠지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빛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원리는 되게 다양하겠지만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빛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는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컨트라스트를 줘서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문방구 가도 우리가 단순한 현미경을 사실 수 있는데 그런 현미경하고 우리가 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현미경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얼마나 높은 컨트라스트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방구에서 사면은 한 만 원 줘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당근마켓 가면은 뭐 무료 나눔도 있고. 그럼 이제 컨트라스트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컨트라스트를 높이게 되면 우리가 세포 배양실에 있는 것처럼 염색을 하지 않아도 세포가 또렷하게 보이게 되죠. 염색하게 되면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양한 컨트라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게 고등 현미경 장치에 있습니다. 형광은 여러분은 많이 아실 거고 형광의 수명을 이용해서 컨트라스트를 주실 수도 있고 혹은 멀티포톤과 같이 넌리니어 스캔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컨트라스트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염색을 하지 않아도 염색 안에 그 생물 시료 안에 있는 그 분자들의 진동을 하고 있는 그 진동의 특징을 라만이라든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컨트라스트, 숫자를 읽을 수 있으면 이것을 영상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컨트라스트를 만들 수 있는 고가의 형태부터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트라스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형광입니다. 형광을 이용해서 촬영할 때는 높은 이제 감도로 보실 수도 있고, 어, 되게 이제 작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보고 싶지 않은 시그널, 자가 형광 같은 것도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염색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약하게 볼 수도 있고, 살아있는 상태로 보기 위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세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있고 이제 분광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빛을 이렇게 나누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고 이 슬릿이라는 이 구멍을 통과하는 부분만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빛을 취득해서 이 빛만 시료에게 쏠 수가 있어요. 혹은 시료에서 나오는 빛인데 그 빛 중에서 일부분만 우리가 시그널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광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흰색깔 빛을 프리즘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밑에는 파장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빛을 쏘면 직진할 것 같지만 사실 빛은 파도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진을 하는데 어, 짧은 피크와 피크를 자로 쟀을 때 예를 들어 488 나노미터짜리 빛이 있고 피크와 피크를 쟀는데 조금 더 긴 것, 555라는 빛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도 있습니다. 이 488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에 반응하는 현광물질이 대표적으로 알렉사 488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사 5는 555 대역에서 반응하는 빛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빛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시료에게 빛을 조사시킬 수 있고 아무 빛이나 준다고 해서 아무 그 빛에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 형광물질은 스페시픽한 그 제역의 빛이 파장에 반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빛을 주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빛을 주는 방향입니다. 그 몰입형 현미경이라고 그러는데 재물대가 있고 재물대 아래에 대물렌즈가 있어요. 대물렌즈에서 빛이 나오고 다시 대물렌즈로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들어가는 빛만 촬영하는 거예요. 분명히 재물대 위나 내가 눈으로 보일 때는 초록 색깔 빛이 보이는데 그 초록 색깔은 561 나노미터 빛을 준 거예요. 이 빛을 흡수를 하고 방출되는 빛이 있는데 그 방출되는 빛은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파장, 장파장보다 조금 더 단파장 빛을 주고 이 빛을 흡수를 하고 조금 더 긴 장파장이 나온 것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주는 빛, 에너지를 주는 빛이 익사이테이션, 나오는 빛, 촬영하는 빛을 에미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가끔 계시지만은 꼭 여러분들이 이 생물이라는 이 현미경과 인연을 떼기 전까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두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형광 물질을 우리가 보면은 이 형광 물질의 스펙트럼이라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 X축에서는 파장이 있습니다. 숫자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짧은 것, 중간, 긴 것, 400부터 800 사이에 쭉 숫자가 나열되어 있고 Y축은 효율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알렉사 488이나 알렉사 55를 구매를 하시면 데이터 시트 이런 그래프를 찾으실 수 있고 혹은 여러분들께서 구글이나 이렇게 서치를 하시면은 이 스펙트럼 그래프라는 것은 금방 찾으실 수 있는데 이 그래프 보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연하게 보이거나 점선을 표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크 부분을 쭉 내려가면 예를 들어 488이다. 488 빛에서 가장 고효율로 빛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쯤은 지금 왼쪽에도 피크가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 420이다. 그럼 420에서 빛을 흡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낮은 효율로 빛을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 주는 빛을 488만 주고 싶고 420은 주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고 칠게요. 혹은 420도 주고 488을 둘 다 줘서 많이 줘서 좀 효율을 많이 지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형광현미경에는 형광 필터가 달려있죠. 우리는 그냥 GF 필터, 로다민 필터, TRLTC 필터 이렇게 부르지만 이 필터는 다른 형광 물질하고도 호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FP 필터지만 알렉사 488이나 FITC라든지 사이2하고 같이 호환을 할 수 있는데 레드 계열 같은 경우에는 레드 필터라고 부르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알렉사 55 필터 아니면 M 체리 필터, 알렉사 594 필터 호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파악하냐면 이 구매처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구매처랑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필터 큐브의 스펙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필터 큐브의 구성을 보면 두 가지의 둥근 미러, 이 둥근 그 필터가 있고, 필터는 빛을 걸러줘서 초록 색깔을 만들어주게 되는 필터입니다. 자, 보시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맨 처음에 순서가 하얀 색깔의 빛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하늘 천장을 보면은 흰 색깔의 그 백색깔 빛의 형광등이 나오잖아요. 이제 형광램프는 흰색이에요. 이 빛이 첫 번째 필터를 맞게 되면 예를 들어서 515 나노미터에서 560 나노미터 사이의 빛을 만들어라라는 필터. 이제 이 사이 범위가 있으면 밴드 패스라고 그럽니다. 이 범위를 통과하는 빛을 만들면 초록 색깔의 빛이 만들어져 나머지는 통과하니까 초록 색깔 선글라스 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초록색이 만들어졌고 다음에 맞는 부분은 미러입니다. 거울. 거울을 맞았으니까 90도로 꺾여서 이렇게 시루에게 줍니다. 여기가 이제 익사이테이션이 된 거죠. 이 사이에 이제 대물렌즈가 있을 거고.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에미션 되는 빛은 쭉 나오게 되는데 이 거울을 만났으니까 다시 꺾여서 갈 것 같지만 이 거울은 다이크로잉 미러라고 해서 580 나노미터 이하는 반사, 580 이상은 580보다 더 긴 파장, 더 긴 파장은 통과를 하게 됩니다. 여기 끝에도 촬영 장치 직전에 혹은 눈으로 보기 직전에 필터가 하나 더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은 에미션 필터입니다. 590 이후 모든 시그널을 다 읽어내라라고 하는 게 롱패스고요. 590에서 610까지만 읽어라라고 한다면은 밴드 패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필터는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어요. 이 필터 끝에 보면은 굉장히 작은 글자로 적혀 있는데 대부분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잘못 설정이 되어 있다면 확인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현미경을 구매를 하실 때는 이 필터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형광물질과 매칭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알렉사 594는 594에서 맥시멈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빛을 594를 줄 수 있는 필터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555 빛을 주게 되면은 못 찍는 거 아닌데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데 그러면 주는 빛 분명히 594를 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구매한 게 594를 줄 수가 없어요. 515에서 560이 끝입니다. 이 경우에는 560이 끝이니까 안타깝게도 효율이 낮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연구자께서는 형광 물질을 바꾸시든지 형광 필터를 하나 더 구매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필터 큐브가 무엇인지 익사이테이션이 570에서 600 사이에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 있구나.
여기에 맞는 형광 물질을 구매를 하셔서 알렉사 594라든지 뭐 M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으면 뭐 다 사면 좋죠. 다 구매를 하면 좋은데 그 연구비라든지 그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버짓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은 돈에서 가격에서 최선을 선택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컬러만 안 본단 말이죠. 이제 멀티 컬러를 봐야 되는데 색상, 다중 색상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사항과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해결되는 방법이 최신에는 또 많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면은 최신 기법이나 최신 현미경은 또 가격이 비싸겠죠. 여러분 당장 지금 눈앞에서 지금 옆방에 있는 거든 우리 방에 있는 걸 당장 사용하려면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포 컬러를 염색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블루, 그린, 레드, 그리고 파레드. 그러면 각각 맞는 형광 필터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형광 물질에 정확하게 매칭되는 것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염색을 잘 하셔야 돼요. 염색을 자 그린 좋은데 한 가지 색상을 더 하고 싶다. 알렉사 5 염색을 하고 알렉사 5에 맞는 형광 필터를 하겠죠. 근데 한 가지 더 넣기 위해서 M7일 염색을 하신 거예요. 혹은 알렉사 594를 염색한 거예요. 뭐 알렉사 594 필터도 사고 알렉사 55 필터도 사면은 55에서는 55가 보이고 594는 594가 따로따로 딱 보일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55랑 594가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데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는 555, 튜블리는 M7이라면은 이 두 가지 색상을 항상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결과물이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염색을 어느 정도 범위를 뛰어가면서 염색을 하셔야 돼요. 그 염색을 하는 방법도 실험실마다 프로토콜이 다 다르겠지만 라이카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골드 프로토콜이 다음에 보시는 저 주소대로 가시면 저희가 이 프로토콜, 뭐, 뻔한 얘기입니다. 그 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고정을 좀 달리 하고, 1차와 2차 안티바디라든지, 픽스하고, 뭐 그런 형태를 이제, 그 사이에 블러킹도 있고,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이게 겹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색상을 보고 싶어도,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떨어뜨려 달라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3컬러 정도 뭐 전통적으로 과거에 블루, 그린, 레드 세 가지 색상만 이제 봤었어요. 이걸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겹치는 부위가 이제 많이 생기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제거를 하느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요만큼 겹치는 것도 내가 싫다. 보석이 블루, 그린, 알렉사 5 정도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게 떨어뜨릴 수 있는데 지금 블루 필터도 잘못 사게 되면은 블루와 그린 항상 겹쳐서 볼 수가 있어요. 색이 항상 블루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선미경을 사실 때 필터를 사실 때는 그 각 회사에 저 같은 학술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데모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고 레드 계열 같은 경우는 최대한 뒤쪽으로 떨어뜨려 있는 형광 다이를 쓰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어, 다피 형광 필터는 밴드 패스 필터를 사셔야 돼요. 다피 형광 필터를 롱패스 필터를 사게 되면 이 뒤쪽 밴드 패스는 내가 여기만 잃는다는 거잖아요. 딱 특정 범위가 있다 그랬어요. 롱패스는 범위가 시작부터 교수님께서 시험 범위 줬는데 10페이지부터 저 뒤에까지 알아서 다 공부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뒤에가 어디서까지 쫙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시그널들이 겹쳐서 나온다는 것이죠. 범위가 있는 다피는 밴드 필터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효율을 가지고 있는 필터 큐브, 알렉사 594는 594용 필터를 큐브를 사셔야 된다. 올바른 형광물질을 확인을 해야지 정확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교수님께서 질문한 것처럼 그 한 가지 색상의 한 가지 필터를 가지고 있고 두 가지에 있는 투 컬러를 보시려면 두 가지 필터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고 네 가지를 보려면은 네 가지 컬러가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논문에 보니까 다섯 가지, 일곱 가지, 열 가지, 오 가지 이런 형태도 많이 봤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형태의 암 연구하고 하는 데서 조직 하나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MBTI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내가 처음 만난 사람,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분의 성격을 가늠하기 위해서 뭘 질문했나? 혈액형을 물어봤었어요. 이 어떤 혈액형이냐, AB형이냐, A형. 저는 AB형인데 그 요즘에는 이제 이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좀 가늠하기 위해서 MBTI 16가지로 보잖아요. 16가지로 이 사람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느냐? 혈액형보다는 낫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암 조직에서도 블루, 그린, 레드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최대한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피 488 55647 염색하면 되겠네요. 이 네 가지 염색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광염미경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콤포칼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사 55랑 알렉사 594를 같이 염색하시는 분들은 없죠. 근데 같이 염색을 해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또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러면은 다피 488, 55, 594, 647 이런 5가지 컬러를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피, 알렉사 45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컬러를 만약에 이런 겹치는 부위가 없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멀티 컬러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알렉사 5랑 알렉사 594를 전혀 겹치지 않고 나눠서 볼 수 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느냐? 콤포칼 현미경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콤포칼 현미경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콤포칼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가지고 있는 레이저가 어, 요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 혹은 요즘에는 633 말고 이제 그 근적외선 레이저를 쓰시는 그런 콤포칼이 있어요. 그런 콤포칼을 사용을 하게 되면 블루, 그린, 레드, 파레드 외에 IR 대역을 이용해서 보너스로 3컬러를 더 찍을 수가 있게 되니까 더 많은 컬러를 우리가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술에는 우리가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 빔 스플리터라는 게 중요한데 보고 싶은 파장대역은 이제 줘야 되는 것을 반사를 시키고 나머지는 걸러줘야 되는데 이것을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이 거울을 한국말로는 이색 미러 그리고 다이크로잉 미러라고 하는데 이게 필터 방식이 있고 전자 형태가 있어요. 전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알렉사 5와 알렉사 594를 걸러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공초점 현미경에서는 블루, 그린, 레드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485, 486 가변 형태의 레이저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이제 비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조금만 찾아보면은 이런 레이저가 있구나.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더 많은 컬러를 염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빠가 사온 크레파스가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다양한 색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예쁜 컬러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레이저 라인을 가지고 있는 현미경을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실험하고 나의 형광 물질에 정확하게 매칭해서 맞출 수 있는 거. 알렉사 555냐, 내가 엠텔이냐, 알렉사 594냐,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레이저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기술인데 지금 멀티 컬러를 염색을 하는 걸 설명드리고 있어요. 지금 3컬러, 4컬러가 아니고 이제 미래에는 최근의 기술 동향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컬러로 염색을 하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이 염색한 데서 서로 상관관계를 프로테오믹스라든지 혹은 트랜스크립토미라든지 굉장히 많은 레벨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런 환경을 측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섹션 하나를 해요. 여기다가 염색을 하죠. 그래서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컬러를 보는 개수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리얼 섹션을 하나 더 합니다. 바로 최대한 붙어 있는 조직 하나 더 잘라서 거기서 또 다른 세트를 염색을 해가지고 가늠을 해서 보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 네 가지 컬러 염색이고 여기도 네 가지 컬러 해가지고 가늠해서 보는 것인데 이게 싫으면 이 조직을 긁어서 녹인 다음에 무슨 뭐 시퀀싱을 한다거나 어떤 프로테옴을 갖다가 분석을 한다거나 하지만 이 형태에서는 수치화되어 있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어느 공간에 어디서 발현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공간적인 정보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게 되는데 최근에는 어떤 기술이 있냐면은 반복해서 이제 리피테이션을 이용해서 촬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간섭이 최대한 없는 세트 블루, 그린, 레드, 파레드가 있어요.
그렇게 염색을 해서 한번 찍어놔요. 일단 그대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이 조직을 건들지 않고 어떤 약품을 처리하게 되면은 여기에 달라있던 안티바디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형광이 인액티베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넥스트 그룹의 블루, 그린, 레드, 파레드를 또 염색을 해서 촬영을 해서 저장해 두고 또 인액티베이션 시키고 조직은 한 개인 거죠. 샘플 조직 하나에다가 블루, 그린, 레드 염색을 하고 인액티베이션 여기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조직 한 장에다가 수많은 그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었고 우리는 어차피 이 블루, 그린, 레드는 여기 있는 블루랑 여기 있는 블루, 여기 있는 그린과 여기 있는 그린은 아예 다른 인포메이션이에요. 같은 조직이지만 촬영 당시에는 다른 1차 안티바디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린을 그린이 아니라 연두색이든 보라색이든 금색이든 은색이든 우리가 색상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이 이미지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히트맵이라든지 유맵이라든지 이런 데이터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다거나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멀티플렉싱 이미징이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그런 고등기관에서 굉장히 도입을 추진을 많이 해가지고 이미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법은 멀티컬러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데 멀티컬러를 촬영하는 건 좋은데 시료가 지금 움직이는 라이브 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시료와 달리 어 바로바로 이제 촬영을 해야 돼요. 이제 촬영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찍어야 되는 스피드 측면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또 드리고 있는데 블루, 그린, 레드, 파레드로 염색을 했거나 어떤 단백질을 막 뿜어내고 있는데 시류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블루 찍고 그린 찍고 촬영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되면은 모션 아티팩트가 생기게 돼요. 물론 동물 세포를 여러분들 많이 하시니까 크게 이제 빨리 움직이지는 않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연구를 계속하다 보면은 어떤 그 칼슘 시그널이라든지 꼭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시그널이 생겼다가 없었다가 생겨났다가 증가했다가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움직이는 것을 포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인 형광현미경에서 사용하는 필터 큐브를 쓴다거나 일반적인 콘포칼 현미경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모든 시그널들을 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블루, 그린, 레드, 파레드를 굉장히 번갈아가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터 큐브가 아니라 필터 휠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 휠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죠. 자, 지금 여기서 이까지 촬영을 할 텐데 필터 큐브 같은 경우에는 블루그린 애들 촬영한 순서가 필터 휠에 의해서 변환된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터 휠을 사용했을 때 속도는 필터 큐브보다 10배 정도 빠릅니다. 콤포칼보다는 100배 정도 빠르게 돼요. 그래서 이 굉장히 고속의 형태의 현미경이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실험 목적에 맞게끔 그런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이미지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블루 그린 레드의 변화를 빨리 하면서 찍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현미경을 볼 때 현미경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를 보면은 저 같은 업차들은 초당 10장 찍습니다. 초당 50장 찍습니다. 이것은 촬영 장치 기준이에요. 촬영 장치. 우리 핸드폰 같은 것도 초당 100장 정도 굉장히 빨리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블루, 그린, 레드, 파레드의 이 네 가지 색상을 얼마나 빨리 변환할 수 있느냐, 몇 밀리세컨드 단위로 블루와 그린, 레드가 변환이 되느냐를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미경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브로셔라든지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 잘 상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배웠으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빨리 움직이려면 형광 필터라는 게 변환이 아예 없으면 돼요. 무조건 동시에 나오면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필터 큐브는 하나인데 멀티밴드인데 빛을 쏘면은 알아서 블루, 그린, 레드가 동시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필터라는 게 바뀔 일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형태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베지클이 막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린과 레드를 두 개를 동시에 찍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린 한번 찍고 레드 한번 찍고 다음 5초 뒤에 1초 뒤에 그린 한번 또 레드 찍고 했더니 지금 어쩔 때는 그린과 레드가 세퍼레이션 되는 거 같고 어쩔 때는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민필은 항상 그린과 레드는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럼 이런 이미징을 획득하려면 이게 올바른 이미지거든요. 아래에 있는 게. 이 형태를 이미징 하려면 그린과 레드를 변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변환하기 전에 베지클이 움직여 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멀티밴드라고 하는 형광 필터를 한 개만 사용을 하고 이 두 개를 세퍼레이션 되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린 따로 레드 보라색 따로 보이잖아요. 그린하고 보라색이 할 게 있으면 흰색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실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촬영 장치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필터 큐브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형광현미경은 촬영 장치가 하나가 있고 블루 한번 찍고 그린 한번 찍고 레드 한번 찍고 또 블루 한번 찍고 그린 한번 찍고 레드 한번 촬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류가 굉장히 빠르고 시그널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게 빠르다면은 블루 찍는 촬영 장치, 그린 찍는 촬영 장치 이렇게 각각 준비가 되는 상태에서 빛을 동시에 줘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설명드린 그 간섭되는 부분은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그런 형태는 회사들마다 각자 고유의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항상 그린과 블루와 레드는 같이 보인다. 이게 동시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형광현미경이에요. 동시에 보면서 지금 그린과 블루가 아예 이제 블루가 딱 부분이 배제가 되는 상태잖아요. 이런 기법들을 소프트웨어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필터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없이 블루 그린 레드 동시에 보면 어, 블루 찍을 때 1초, 그린 찍을 때 1초, 레드 찍을 때 1초 걸렸지만, 총 3초가 걸린 게 과거였지만, 이 경우에는 1초 만에 블루, 그린, 레드 다 찍게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라이브 이미징, 만약에 앞으로 준비를 한다면, 라이브 이미징을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채팅창에 제가 어, 링크를 제가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신청하는 게 있는데 이름 적고 여기 이메일을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번호는 아무 번호나 적어도 되고 집 코드는 그냥 0, 5개 그리고 이거는 노 뭐 별다른 거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메일로 이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이미징 할 때 뭐가 중요한지 뭘 챙겨야 되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 책자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훌륭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현미경의 요소와 스펙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물렌즈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물렌즈에는 우리가 배율 외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띠가 있어요. 이 띠 색상은 배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 흰 색깔, 이게 이제 되게 높은 배율이고, 이건 브랜드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등급이 여러 개 있는데, 아크로마틱, 색수차가 없어요. 이게 블루, 그린, 레드가 동일한 초점에서 똑같이 보여져 선명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 좀 저렴한 현미경을 보게 되면은 그린과 레드가 약간 소프팅 돼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인 것이 아포크로마티, APO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것도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그런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현미경의 대물 렌즈의 몇 배냐, 40배다, 100배다, 이거는 당연히 아는 수치고 그 외에 이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포라고 적혀 있는지, 아포크로맛, 세미 아포, 아크로, 플란 이렇게 적혀있는 좀 이제 낮은 등급, 이런 것들 다 한번 챙겨보시면 되고, 아포, APO를 적혀서 제일 높은 등급, 이런 것도, 보면 좋습니다. 가격도 많이 비싸요. 천차만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렌즈에 어떤 렌즈들이 있냐면, 워킹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워킹 디스턴스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두꺼운 시료를 못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물렌즈에서 아무 데나 초점 잡힌 게 아니라 0.6mm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 초점 잡히게 되는데 지금은 커버 글라스, 이 콤포 깔듯이 바닥이 커버 글라스가 되어 있거든요. 이 위에 셀이 이제 자라고 있는 거고 이 형태에서 커버 글라스가 아니고 내가 세포를 보고 싶으면 초점을 바꾸게 되면 이 대물렌즈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은 세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워킹 디스턴스가
짧은 형태의 대물 렌즈, 특히 고배율 렌즈나 콤포칼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대체로 워킹 디스턴스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면이 두꺼운 일반적인 셀 컬처 DC에다가 여러분들이 세포를 키우게 되면은 초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포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올라가고 싶어도 이 렌즈가 바닥에 턱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징 하실 때는 커버 글라스가 바텀으로 되어 있는 DC를 꼭 구매를 하셔서 쓰시거나, 조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겠지만 셀도 커버 글라스에 키워서 이렇게 마운팅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혹은 오가노이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경우는 오가노이드가 반드시 바닥에 붙어 있는 형태에서 이게 바닥에 좀 붙어 있어야지 이 워킹 디스턴스 안에 되는데, 워킹 디스턴스보다 만약에 더 떠 있는 경우, 이제 둥둥 뜨게 되면은 이 위쪽 부분은 우리가 촬영할 수가 없게 돼요. 이 부분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밑을 붙여야지 워킹 디스턴스만큼 할 수 있겠죠. 질문 한 개가 이제 제가 봤는데, 워킹 디스턴스가 높으면 두꺼운 시료를 이미징 할 수 있죠. 워킹 디스턴스가 길면 길수록, 잠시만요. 워킹 디스턴스가 길면 길수록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심해질 수도 있나요?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 길면은, 어, 아무래도,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란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이지만, 해상도가 떨어지게 돼요. 요거 이따가 바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다피 파장대의 경우에는 강한 단파장에 해당하여 오래 쫄 경우 다른 파장 형광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맞습니다. 단파장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어, 금방 블리칭 시킬 수가 있죠. 다피를 관찰했을 때 형상이 다른 파장대를 관찰할 때도 잔상처럼 남아있는 경우는 언제 생기냐면은 시료를 그 포토 액티베이션이 되는 형태가 될 때가 있어요. UV에 계속 쪼이게 되면은 이게 이 포토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그 시그널이 살아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염색을 좀 다시 하시거나 계속 이 현상이 계속 생기면 안티바디 좀 바꾸셔야 되는 것도 방법인데, 그게 너무 싫으면은 다피 핵을 염색할 때 다피를 사용하지 마시고 토프로 3라는 게 있어요. 토프로 3. 토프로 3라고 하는 형광 물질을 사용하시면 UV가 아니라 알렉스 그 633 돼요. 그 파레드 영역에서 그 우리가 핵을 예쁘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참수한테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필요에게 이제 블리칭도 덜 주게 되고, 다피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DNA에 껴들어니까 여러분 몸에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일 때 항상 토프로 3를 썼는데, 다피를 우리나라 이제 유독 많이 쓰는데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토프로 3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권장하는 인텐시티나 관찰 시간, 만약에 이 형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블루 찍고 그린 찍고 레드 찍는 게 습관처럼 많이 찍는데, 정석은 에너지 낮은 거 레드를 먼저 찍으시고 그다음 그린 찍으시고 마지막에 블루 찍는 것을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토프로 3 찍는 것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두꺼운 시료를 촬영하게 된다면 권장하는 파장의 형광물질이 있습니다. 자, 블루, 그린, 레드 중에서 두꺼운 시료의 침투력이 가장 높은 것은 레드예요. 레드보다 더 침투력이 높은 것은 인프라레드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대역의 빛을 이용해서 염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원리의 바탕이 된 게 이제 멀티포톤이 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제 멀티포톤 얘기는 안 하겠지만, 블루, 그린, 레드 중에서 꼭 선택해야 된다면 레드 파장이고, 633 있으면 633 염색하시고, 알렉사 705나 7905를 찍을 수 있는 현미경이 있다. 그 현미경이 있으면은 그 형광물질 쓰시는 것을 완전 추천드립니다. 네, 진도 나가볼게요. 좀 이따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백그라운드 설명하셨는데, 워킹 디스턴스가 길면 물리적으로 해상도가 낮게 됩니다. NA 값이, 이것은 높을수록 좋아요. 워킹 디스턴스가 낮으면 NA 값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고배율 렌즈를 쓰실 때는 렌즈가 실에 바싹 붙어 있고 위에서 보면은
바싹 붙어 있다 못해 오일까지 한 방울 뿌려서 완전 붙어 있죠. 대신에 짧은 거리밖에 못 움직이지만 해상도는 높게 됩니다. 저별 렌즈는 저 밑에 있는데 워킹 디스턴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는 높지만은 해상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렌즈는 워킹 디스턴스는 길고 해상도는 높은 렌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킹 디스턴스가 길면 해상도가 떨어지느냐라기보다는 이 렌즈는 주로 NA 값이 해상도를 결정하는 값이 낮으니 어, 해상도가 떨어지겠다. 근데 특수한 렌즈는 여기 보시면 이런 렌즈 있어요. 카탈로그 넘버, 라이카 현미경 홈포카 쓰시는 분들은 요 넘버를 알면은 요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엄청나게 워킹 디스턴스도 2.4mm 길고 해상도도 0.95 높죠. 이런 렌즈가 있어요. 이런 렌즈 쓰면은 좋다. 워킹 디스턴스가 길면에도 불구하고 해상도는 좋다. 백그라운드 많이 사라진다. 자, NA 값이란 걸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수많은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 머리카락 한 가닥 두 가닥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학대에서 보면 두꺼운 한 가닥인지 얇은 한 가닥, 얇은 두 가닥이 붙어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 이 디스턴스가 확보가 되어야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얼마나 그럼 이 최대한 붙어 있어도 이 뒷값이 짧아도 우리가 찍을 수 있느냐? 해상도 측면에서는 분자가 짧아야 되니까 블루를 쓸까, 그린 쓸까, 레드를 쓸까, 블루를 쓰시는 게 가장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린, 그 다음 레드. 선명하게 보려면 블루를 쓰셔야 돼요. 깊게 보려면 레드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물 렌즈는 몇 배 렌즈를 써야지 최대한 선명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때까지는 고배율 렌즈를 보는 게 당연히 확대해서 잘 보인다, 해상도 좋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고배율에는 주로 이 NA 값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A 값은 N 사인 알파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사인 90도 이 각이 벌려지면 이게 쭉쭉쭉 벌려질 거잖아요. 이 각도 여기 각도 이 각도가 90도가 되면 사인 90도는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점 NA 값이 1이라는 것은 어 드라이 렌즈, 워터나 오일 이머전 없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값은 NA는 1.0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물이나 오일을 사용하게 되게 되면은 이 NA 값은 1보다 높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값이 이제 최대한 작아지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예쁘게 찍으려면 촬영 장치의 스펙도 굉장히 중요해요. 형광현미경에 브랜드를 막론하고 심지어 다른 회사 브랜드의 라이카에도 싼 촬영 장치도 있고 엄청 비싼 촬영 장치도 있어요. 현관미경 한 대 값 정도 되는 촬영 장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4천만 원, 뭐 그런 촬영 장치도 있는데 그런 촬영 장치를 꽂게 되면은 잘 보이죠. 굉장히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뭘 내가 봐야 되느냐? 수십만 픽셀 레졸루션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픽셀의 크기를 봐야 돼요. 이 픽셀의 크기, 픽셀 디멘션이 얼마나 큰가를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 다음에, 에, 요 크기도 좀 보시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픽셀의 요거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퀀텀 이피션시, 100개의 포톤이 왔을 때 몇 개를 놓치고 몇 개만 내가 시그널 받아들일 수 있는지, 95%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요런 이걸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 픽셀 크기, 포톤 이피션시 이 두 가지만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오셨네요. 자, NA를 높이기 위해서 오일이나 워터 이머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두 방식이 이머징 퀄리티 편의성에서,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고객에서는 오일 렌즈도 사고 똑같은 배율인데, 오일 렌즈, 워터 렌즈, 드라이 렌즈 다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장단점 설명드릴게요. 표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일 렌즈는 조직을 보실 때, 마운팅 되어 있는 조직을 보실 때, 조직 내에 있는 마운팅 솔루션이 오일과 비슷한 굴절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일 렌즈가 유리하고, 워터 렌즈는 그 라이브 이미징 하실 때, 그 라이브 이미징 할 때는 시료가 살아있는 상태고, 메디아 안에 있잖아요. 그 메디아의 굴절류가 같은 워터를 쓰시는 게 좋고, 드라이 타입은 타일 스캐닝이 뭐냐면은 내가 한 장만 보는 게 아니라 구글 어서처럼 멀티 디멘전, 앞전에 우리가 필터 큐브냐 필터 씬이냐 얘기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찍었잖아요. 그때 오일이나 워터가 있으면은 이게 끌림 현상 때문에 초점이 안 맞게 되는데, 워터나 오일이 없는 형태, 많은 그 포지션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을 때는 드라이 타입이 좋게 되겠습니다. 이미지 퀄리티가 좋은 것은 오일 렌즈입니다. 해상도가 제일 높습니다. 오일이
그 굴절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렌즈에 대해서 워터 OR 오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워터 렌즈 오일을 처리해 실수를 하는 경우 큰일 나죠. 이런 경우에는 해상도가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바로 닦아주시고 워터 렌즈에 오일 뿌린다고 해서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렌즈가 손상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무조건 빨리 실수할 수도 있죠. 저도 실수합니다. 잘 닦아주시고 70% 에탄올로 잘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끔 초점을 맞추고 캡처해도 캡처본은 초점이 풀리거나 검은 화면이 나오게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연맥일까요? 콤보가 초점이 맞추고 캡처를 할 때 초점이 갑자기 풀리는 경우는 요것만 봐가지고 제가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모르겠는데 아마도 촬영하기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어떤 포커스가 세이브 돼 있었다거나 뭔가가 있거나 뭐 그냥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면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치료를 좀 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계가 고장나지 않았다는 전자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은 치료를 이 재물대 위에 올려놓는데 이 난간 같이 생겨 있는 인서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 위에 똑바로 올려놔야 돼요. 이게 잘 보면은 한쪽이 들려 있을 때가 있고 인서트를 딱 꽂게 되는데 이게 약간 들려 있으면은 이미지가 똑바로 전체 화면에 보이는데 가운데 이렇게 사선으로 보여서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시료가 똑바로 안 올려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체크를 하셔야 되고 충분한 오일을 올렸는지 워터를 올렸는지 오일 렌즈가 맞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도 나갈게요. 자, 촬영 장치의 이 퀀텀 이피션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 퀀텀 이피션시라는 것은 그 파장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요것도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콤포칼 이미지와 와이드 필드라는 이미지 소리를 이제 가끔 들으실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콤포칼은 우리가 여기가 촬영하는 부분이고 시료는 여기 있어요. 여기 초점, 우리가 시료의 이제 빨간 선 부분을 촬영할 건데 여기 초점과 여기 피놀인데 피놀의 초점을 공유를 한다 해서 공초점이 되게 됩니다. 콘포칼을 우린 여기 콘포칼 피놀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촬영한다는 소리거든요. 와이드 필드란 것은 필드가 이렇게 넓어요. 와이드하게 이렇게 넓어져 있고 필드가 없는 상태. 일반적인 형광현미경을 말하는 겁니다. 형광현미경으로 두꺼운 시를 찍으면 포커스를 다 포함된 채로 찍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굉장히 좀 지저분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 보시는 것처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 빛이 어 전체 포커스를 다 가지고 있지만 당장에 가장 빛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 분포되는 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이런 이미징이 나오게 됩니다. 컨볼루션 되는 것을 디컨볼루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컨볼루션 되는 것은 이 빛을 이제 왜곡된 것을 이제 원래대로 복구라는 거 이런 형태도 굉장히 있고 이 현미의 장점은 콤보칼 이미징이 나오면서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퀄리티와 이미징 스피드는 항상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퀄리티가 좋으면 이미지 스피드는 떨어지고 스피드가 하면은 퀄리티는 떨어지는데 이미지 퀄리티가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그나마 좀 얘기를 해보면 이미지 퀄리티라는 것은 얼마나 작은 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가. 개조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배경 대비 시그널이 얼마나 높게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이미지의 인포메이션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멀티디멘전 X축, Y축, D축까지 가지고 있는데 X축, Y축, D축, T, 타임랩스까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영상의 품질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모두 다 충족하게 되면은 천천히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포기를 해야 돼요. 이미지 스피드는 뭐 우리가 충분히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색상 변환, 채널 변환 속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장 한 장 촬영하는 카메라의 스피드도 중요합니다. X축, Y축, G축 움직이는 속도, 데이터를 찍고 나서 처리한 속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홈포칼 혐의이 있다고 다 모든 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시류가 얼마나 두꺼운지, 두꺼워서 이거 촬영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예상을 하셔야 되고, 이 형광이 장시간 촬영하는 동안에 이게 사라지진 않을지, 시류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두껍진 않아도 타임랩스 찍어도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현미경인지. 근데 예쁜 현미경은 얻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현미경을 촬영을 해야 되죠. 그러면 형광 현미경 베이스가 빨라요. 이 콤보칼보다는 형광 현미경, 지금 형광 현미경 얘기하고 있죠. 현감이 빠르지만은 엄청 비싼 형광 현미경이 있어요. 카메라도 여러 개 달려 있고, 칩도 스피드란 걸 쓰고, 다음에 소프트웨어 처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현미경을 바로 이제 썬더라고 합니다. 이 썬더라는 걸 쓰면 이제 우리가 2.5mm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것을 찍을 수 있고, 이런 그 지브라 PC 브레인 전체를 촬영한다거나, 어, 뭐 동영상인데,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지금 173분이나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는 콤보칼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사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적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거는 CL레강스 R이에요. 실시간으로 이게 엄청나게 빨리 막 분열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벌레들이 이렇게 빨리 막 분열할 줄 몰랐는데 이런 시그널들 잡아내려면은 굉장히 빨리 찍을 수 있고 빨리 찍으면 임시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퀄리티를 확보를 하면서 빨리 찍을 수 있는 스피디한 그런 현미경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은 많아요. 썬더라는 거. 우리 오늘 참석하신 연세대학교 공동기기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찍으면 그냥 뿌옇게 보이는 것이 콤포칼급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빨리 찍는다.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뿌옇게 보이는 게 이렇게 나온다. 자, 채팅창 잠깐 열어볼게요. 여기까지 읽었나요? 자, 콤보카 촬영할 때 오일을 사용한 경우 촬영 결과가 노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일을 많이 사용하면은 해상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이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오일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지. 정품 쓰시면 문제가 없고 오일을 너무 많이 쓰면 렌즈 안으로 렌즈가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렌즈 안으로 오일이 스며들어요. 오일이 장시간 안 닦으면은 렌즈도 안에 본딩이 되는데 그걸 녹일 수가 있어서 렌즈에 뭔가가 오염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RFP를 사용하는 경우 오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시료 입장에서는 과산화수소를 처리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레드에서 자가 형광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이따가 제가 신기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광 이미징 사용 시 레드와 다피 순차적으로 찍었을 때 레드에서 맞춘 초점이 다피에서 살짝 안 맞는 경우 프로세스 정에서 문제가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렌즈가 아포 렌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포 렌즈 아까 렌즈도 등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물 렌즈가 그 등급에 따라서 초점이 다르게 잡히는데 렌즈의 등급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어쩔 수 없으면은 촬영하신 것을 합성해서 보정을 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보정된 부분은 뭐 정확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이런 과정은 뭐 흔히 사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카의 이게 기축을 이게 그 자동으로 움직인 경우에는 이 자동으로 보정이 돼요. 블루 찍을 때는 1층, 레드 찍을 때는 2층이라면은 항상 두 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찍으면 되는데 만약에 수동 현미경 안에 모터가 없는 현미경일 때는 블루 따로 찍고 레드 초점 맞춰서 찍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하면 좀 안 되겠지만 렌즈를 바꾸기 어렵다면 하이 퀄리티 렌즈를 바꾸기 어렵다면 이 방법 쓸 수밖에 없어요. 이미지 퀄리티가 높고 스피드를 낮추고 찍어야 되는 상황과 어 이미지 퀄리티를 높이고 이미지 스피드를 낮추고 찍어야 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시료. 어, 이 시료는 그 지금 살아있는 시료가 아니기 때문에 타임랩스를 찍을 일이 없기 때문에 고정되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천천히 찍어도 되겠죠. 근데 이미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현감에서 익스포저 타임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빛의 노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금방 블리칭 될 수 있지만 한 장만 제가 잘 찍으면 된다 싶으면은 스피드를 낮추고 그러니까 익스포저 타임을 낮추고 이미지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거죠. 스피드를 높여야 되는 상황은 당연히 시료가 빨리 움직이는 라이브 시료에서는 이미지 퀄리티를 빨리빨리 찍어야 되고 혹은 고정되어 있지만 죽어 있는 시료지만 이 스택을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 2,000장을 찍어야 된다. 이거 언젠가는 콤포카 혐의를 촬영하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썬더 혐의 경우 이런 걸로 찍어야 됩니다. 오가노이드 홀 마운팅 콤포카의 경우에는 형광이 번지거나 오가노이드를 조금 뭉쳐서 특정 형광 발현이 어떤 세포에 발현한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험적인 부분의 이미징 과정에서 유의해야 되는 경우.
오가노이드가 제가 오가노이드를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오가노이드를 위한 현미경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가노이드는 3차원이고 3차원을 찍기 위해서는 콤포칼이고 이런 그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되는데 현재 이제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이제 콤포칼밖에 없다. 그럼 이 안에서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어 일단은 레졸루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가노이들이 막 겹쳐 있고 막 떡져 있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최대한 분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최선이면은 이게 나중에 설명드렸지만은 이 빛이 주는 방향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거 우리가 달을 쳐다보죠. 달이 오가노이드라고 생각해요. 달 뒷면에도 또 다른 뭔가 운석이 있거나 조그만 오가노이드 있는데 우리 한쪽 면만 보고 있잖아요. 이게 콤보칼 현미경이 한 개입니다. 렌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에는 좀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쉬는 시간 뒤에 가질 이 현미경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라이트 시트예요. 예, 이거 누가 설명했을지? 박지훈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게 라이트 시트예요.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라이트 시트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방금 설명한 거 같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라이트 시트는 대물 렌즈가 여러 개가 달려 있고 썬더 현미경은 렌즈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항상 하시는 현미경 모습 그대로입니다. 달의 뒷면도 찍을 수 있는 게 라이트 시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시간, 수시간의 라이브를 찍을 때 포토 블리칭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낮은 엔진판을 성광 쓰는 것 외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전략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현미경을 쓰실 때 빛을 주고 촬영하고 빛을 주고 촬영하는데 빛을 줄 때 준다라는 게 계속 쪼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주는 빛을 줬다 껐다 줬다 우리 형광등 여러분 원래 살 때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껐다 켰다 반복하는 거 아세요?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촬영할 때도 그 시간과 동기화돼서 빛을 줬다 껐다를 갖다가 따다다닥 그 싱크로나이즈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시료에다가 노출된 시간을 또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형광이 매겨 빛을 계속 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 라이브라든지 돌아다니 갈 때 빛을 주고 이동하고 촬영하고 빛을 주고 이동하고 촬영하고 이렇게 이 과정이 있는데 좀 그런 형태가 있겠는데 라이카에서는 그 자동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포함돼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많이 되는데 그게 또 아니면은 LED를 쓰시는 게 좀 더 좋죠. LED 쓰는 게 좋고. 이미징은 빠르게 얻는 게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속도를 중점적으로 촬영 후 머신러닝 통해서 후처리 했을 때 처음부터 이미지 퀄리티 중점 찍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어, 자, 이 설명을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무슨 설명이냐면 우리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만약에 10초 동안 찍어야 되는데 1초마다 따다다다다가 찍었어요. 그럼 10번 그 빛을 주고 10번 찍은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이거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면은 만약에 시력 움직인 게 뭐 0.1초 만에, 그럼 0.1초마다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100장을 찍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분은 그냥 10장만 찍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이미징을 움직인 것을 예상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10장만 찍었지만 100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퀄리티 중점을 찍었을 때 비교하면은 큰 차이가 나는지, 큰 차이가 난다 안 난다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선택하겠지만은 우리 회사는 이런 기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장을 내가 물리적으로 찍는 것보다는 그러면 난지 끝으로 갈수록 빛을 99번 두고 마지막 찍을 때는 빛의 밝기가 어떨까? 이게 굉장히 어두워지겠죠.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인공지능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10장만 찍고 100장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미래의 진보적인 그런 형태로 생각합니다. 브레인 클리어런스를 두꺼운 시로 이미징할 때 썬더, 라이트 시트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돈 많으면 라이트 시트 쓰시는 게 좋고요. 돈 예산에 따라서 썬더, 라이트 시트 두 개 중 하나를 비교를 한다. 어, 동일한 가격이라면 라이트 시트가 훨씬 더 좋은데 라이트 시트도 라이트 시트 나름입니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시간이 자, 빨리 좀 할게요. 멀티플렉스 셀에서 서로 다른 형광 시그널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서 촬영물 필터 변화 속도를 제가 미카를 권장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컨벤셔널 마이크로 촬영한 다른 시퀀스 시간으로 나온 이미지 결과를 좌표에 따른 모션 컬렉션 방법. 이미 찍은 것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찍을 때 당시의 정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할 수는 없고, 조금 다른 회사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 리니어 언믹싱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미카라는 제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페이저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언믹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방법이 아니라 기존에 찍었던 거 하기에는 굉장한 전통 방식인 리니어 언믹싱 통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시료 두께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두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보시면 됩니다. 그 시료를 보면서 조동 낙서를 돌려서 점점점 돌리면 아래쪽으로 가고 시간에 이제 안 나오게 될 거예요. 거기가 시작 지점이고 마킹을 하고 다시 조동 낙서를 올리게 되면 렌즈에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어느 순간 시그널이 사라질 텐데, 물론 이게 대변할 수 없어요. 더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을 거고, 시그널이 어, 시료가 너무 두꺼워서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제 안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징 두께는 보통 텍스트에는 콤포칼 현미경이나 형광 현미경에서는 그 100마이크로, 150 마이크로가 맥시멈입니다. 우리가 양파를 통째로 보는 게 아니라 양파 표피세포를 샘플링 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초점 현미경이나 형광 현미경은 우리가 CT나 MRI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준비를 해야 되고, 두께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이제 투명하지 않다면은 100에서 200 마이크로 정도까지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이미지 퀄리티를 고려해서 가능한 이미지 스피드를 낮춰 촬영하고 하지만 시간 관계상 불가능할 때는 이미지 스피드를 높이고 에버리징을 늘려서, 에버리징을 노리게 되면 결국에는 스피드가 느려지게 되죠. 어, 요거는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보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타임랩스가 아니고 G축을 할 때는 어, 이거는 일단 찍고 후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스피드, 이미지 퀄리티의 상관관계는 해결하려면,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지금 배경화면에 있는 썬더를 쓰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두 가지를 다 가져가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진도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예, 탁건모 선생님부터는 좀 이따 갈게요. 자, 공초점 현미경 기초 응용. 여기서 까고 쉬는 시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준비한 데가 있어요. 공초점 현미경 원리와 공초점 현미경을 왜 쓰느냐? 공초점 현미경은 핀홀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가 좋습니다. 쓰지 않으면은 멀티포커스를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좋게 되고, 공초점 현미경을 선명하게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시그널이 좋죠. 근데 이 핀홀의 사이즈는 100 마이크로 언더의 굉장히 작은 구멍 하나라서 우리가 이미징을 하는 게 아니라 점 하나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미징을 하게 됩니다. 점묘법처럼 점을 모아서 포인트를 모아서 스캔해서 포인트 스캔이 마이크로스코피가 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빨간 색깔 점을 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당장 빨간색 점만 피노를 통과할 자격이기 때문에 이 선만 촬영하고 그 위아래는 이미징이 안 되죠. 하지만 시초나 렌즈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우리는 순차적인 이미징을 얻을 수 있고, 이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G스택을 통해서 3디멘셔널의 이미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빛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빛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장파장 제어. 우리 보통 현미경에서는 일반적인 주변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건 가장 장파장 633 레이저거든요. 633도 있지만 최근에는 더 IR 영역의 레이저를 쓰게 되면 훨씬 더 깊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초점 현미경을 사용하게 되면은 알렉사 594, 알렉사 555도 같이 염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 잘 보이죠? 지금 알렉사 5라고 적혀 있고 알렉사 594가 지금 보이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멀티컬러 염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법도 쓸 수 있겠다. 자, 두꺼운 시료 촬영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콤포칼 현미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꺼운 걸 다 찍을 수 있다가 아니라 워킹 디스턴스 안에 들어와야지 그 범위 안에 맞는 시료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콤포칼 현미경은 두꺼운 거 다 찍을 수 있는 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자, 그 외에 콤보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전체 이미지에서 이 빨간 색깔 영역에만 레이저를 줄 수가 있어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 관심 영역에만 빛을 줄 수 있고 나머지는 빛을 안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빨간 색깔 바깥 부분은 2%,
빨간 색깔 부분은 10%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짓을 왜 하느냐? 프랍이라고 하는 어세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영상이 굉장히 좀 느리지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리면 채팅창에 누가 한번 잘 들립니다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저 혼자 떠들고 있지는 않은가. 잘 들립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 빨간 색깔 안에만 굉장한 고강도로 빛을 줘서 여기를 블리칭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알고 보니 여기가 굉장한 그 공장 같은 거죠. 여기서 단백질이 막 생산하고 있던 거예요. 혹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를 블리칭 시켰더니 공장이 폭발이 됐어요.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파괴가 된다면 이 부분 핵심적인 위치였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여기가 했지만 단백질 수송이 돼서 리커버리 된다면은 이쪽 경로에 어떤 단백질이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랍이라고 하는 이제 기법입니다. 잠깐만 이게 아, 네. 어, 좀 많이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자, 설명드릴게요. 공초점 현미경 쓰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설명 형광현미경 쓸 때 마찬가지예요. 형광현미경도 필터가 있듯이 공초점 현미경에는 대부분 필터는 없지만 공초점 현미경도 제공하는 레이저 라인이라든지 촬영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정이 안 되는 현미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료와 공초점 현미경 간의 그런 그 파장대가 매칭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내시리가 두꺼운 거, 엄청 두꺼운 거예요. 무조건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대물 렌즈의 워킹 디스턴스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준비된 배양 용기도 컵 콤포칼 바튼 DC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꺼운 시료도 막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료가 투명해야 됩니다. 오가노이드나 뭐 조직 같은 게 투명화 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불투명하면 겉에만 찍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투명한 시료를 안쪽까지 빛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디스태킹을 할 때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를 여러분들 잘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다를 수 있는 그 칼날의 두께는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홈포칼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200 마이크로를 촬영하는데 15장 찍어라 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200장으로 찍는다고 해서 레졸루션이 향상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라이카를 쓰시는 분들은 과거형이든 요즘 것이든 라이카에서는 다 그걸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두께로 해야 된다는 거 나오는데 없으면 구글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나이키스트 칼큘레이터를 다운받으시고 다음 입력하시는데 렌즈의 NA 값, 익사이테이션 파장, 에미션 파장, 콤보칼 경우에 1, 멀티포트는 2, 그리고 렌즈의 이머전의 굴절률 값, 에어 렌즈, 드라이 렌즈면 1.0, 워터 렌즈 1.3, 오일 렌즈 1.5 입력하면은 최소한 지축의 레졸루션은 1461 나노미터다. 1.4 마이크로 인터벌로 찍어야 된다라고 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준수를 하셔서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자, 그리고 레졸루션에 한계가 있는데 이 레졸루션은 그 저 계산해 보면 우리가 최대한 줌도 땡기고 파장도 짧은 거 쓰면은 산소도 보이고 원자도 뭐 수소 막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디스턴스는 한계가 있다. 앞전에 이제 파장대학은 블루 그린 에즈 블루 쓰시고 NA 값은 높은 거 써야지 디스턴스가 짧아질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되느냐? 일반적으로 공초점 현미경의 레졸루션은 200 나노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200 나노미터 언더로 블루와 레드, 그린과 레드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옐로우로 보이게 될 겁니다. 보통에는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근데 레졸루션을 극복한 슈퍼 레졸루션에서는 그린이 가운데 있고 레드가 양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상도를 극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30 나노미터냐 120이냐 이 디스턴스 아까 D 값이라는 게 이렇게 이게 나오게 되는 거지 슈퍼 레졸루션이라 그러게 되죠. 슈퍼 레졸루션을 쓰게 되면은 콤포칼에 비교해서 훨씬 더 해상도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라이카의 슈퍼 레졸루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비싼 기법은 스테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벨상을 탄 기법이고 저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50나노 언더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법은 다른 슈퍼 레졸루션은 그 방법이 뭐 심도 있고 팜도 있고 스톰도 있고 여러 가지 슈퍼 레졸루션 기법이 있는데
라이카 슈퍼 레졸루션 기법만이 유일하게 콤포카 현미경에서 시작하는 기법이에요. 나머지 기법은 형광 현미경에서 하는 기법이고, 콤포칼에서 슈퍼 레졸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D로 이미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3D로 슈퍼 레졸루션이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데, 라이카 스테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노벨상 탄 이후에 굉장히 계속 이제 개발이 되는데 가장 슈퍼 레졸루션에 대해서 이런 시초를 알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평가받는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라이브 미토콘드리아 여기 크리스테가 막 움직인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도 라이브로 찍으면서 슈퍼 레졸루션 할 수가 있다. 가격이 얼마냐? 이게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어, 대구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구에 한국 내용군에 지금 스테드 현미경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가격은 10억이 넘어요. 12억 정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현미경들은 보통 이제 국가기관에 많이 있고 스테드와 힘스톤 팜과 이런 다른 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고 공초점 현미경 기반의 스테드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자, 기존 공초점 현미경 외에 제가 거창하게 막 판도를 바꾸는 뭐 이렇게 해놨는데 설명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그린을 주면 레드가 나오죠, 그죠?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면 내 모습이 바로 보일 것 같지만은 사실은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있습니다. 형광 같은 경우에는 빛을 흡수를 했다가 방출을 하는데 그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형광미경이나 공초점 매경은 슈더 컬러예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떤 빛을 주면은 시그널이 나올 건데 어두우냐 밝으냐 강도의 차이, 인텐시티에 의해서 우리가 대조를 만들어서 이미징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예요. 여기다가 빨간색이면 빨간색, 초록색 찍고 싶으면 또 다른 초록 색깔의 빛을 준다거나 뭐 또 다른 방법을 써서 멀티컬러를 보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555빛을 줬는데 여기서 돌아오는 시간이 에미전 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해서 달리 표현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파란 색깔은 다피 영역이 아니라 이 부분은 빠르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똑같이 550을 줬는데 에미션 되는데 빨랐다라면은 파란색 컬러 코딩 하는 거예요. 이 레드는 알렉사 5호가 아니라 빨랐다라면 빨간색. 물론 슈도 컬러니까 색깔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린 컬러만 줬지만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어요. 형광 현미경이든 콤포카 현미경은 사실 흑백입니다. 흑백을 우리가 여러 장 찍어서 색상을 입혀가지고 멀티 컬러로 우리가 합성하는 것인데 하나의 빛을 줬지만은 멀티 컬러를 이게 색상이 이제 얻어서 우리가 이게 알록달록한 걸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블루 찍고 옐로 찍고 레드 찍으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예술가가 아니고 이걸 왜 찍느냐? 이런 기법을 촬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염색할 시간을 줄여줄 수 있고 촬영 시간을 줄여줄 수 있어요. 블루 찍고 그린 찍고 레드 찍고 하면 3번, 3초가 걸린다면은 우리는 그린 빛만 줬지만은 3 채널이 동시에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기법을 라이프 타임을 위해서 컨트라스트, 형광 수명을 위해서 컨트라스트를 만든 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다시 설명드리면 컨트라스트를 만들 때 어둡고 밝음의 이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추가로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사슴이 아픈지, 임신을 했는지, 추운지, 더운지 이런 것들 추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 채팅창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특히 식물 같은 경우 지금 식물 시료는 아니지만 식물 시료에는 엽록소 같은 데서 자가 형광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가 형광은 트루 시그널보다 익사이트 시키고 에미션 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1나노 세컨드밖에 안 돼요. 근데 트루 시그널은 트루 GFP나 이런 것들은 2나노 세컨드 이상이거든요. 그럼 내가 게이트를 해서 2나노 이하는 버려라 하면은 백그라운드 부분이라든지 자가 형광 그런 부분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지우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하드웨어에서 시그널을 받을 때
특정 시간 이상의 시그널만 내가 인정한다라고 해서 true 시그널만 획득할 수가 있다. 여기 식물 나오네요. 자, 보이시죠?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 처리가 된 게 아니라 하드웨어로 여기 보이는 이 세포벽이 염색되는 계속 지금 엽록소도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을 라이프 타임을 이용해서 1나노세컨드 이하는 빼고 채널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개도 나눌 수 있고 다섯 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점을 이후로만 내가 시그널을 얻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다. 엽록소만 분리할 수도 있고 지금은 555빈만 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린으로 표시된 게 아니라 이걸 그린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다시 말하지만은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에미션 되는데 걸린 시간이 빠르다.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에미션 되는데 걸린 시간을 타우라고 부릅니다. X 디멘전, Y G축 디멘전, 타임 디멘전은 아시죠? 람다 디멘전은 파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타우 디멘전, 타우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션 걸릴 때 시간, 그 시간을 컬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가 연관을 뺄 수가 있다. 이런 형태는 굉장히 획기적이죠. 비브라 PC에서도 피그멘트를 뺄 수가 있고 알렉사 647하고 아토 647을 더블 스테이닝 했어요. 이렇게 더블 스테이닝 한 사람 없죠. 둘 다 647에서 반응할 텐데. 그렇지만 이 두 가지도 익사이테이션하고 에미션 되는데 걸린 시간이 다르니 분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채널을 더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크로스톡 한참 설명드렸는데 크로스톡을 피해서 이런 형태로 채널 하나 더 얻어낼 수가 있다. 박테리아, 누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박테리아에서도 지금 GFP 박테리아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GFP 색깔이면 그냥 다 초록색으로 보일 거예요. 밝은 놈, 어두운 놈, 큰 거, 작은 거. 이게 지금까지 우리 얻어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라이프타임이라는 거, 타우라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안쪽과 바깥쪽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해서 멤브레인에서 나오는 GFP, 안쪽에서 나오는 GFP,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차이가 없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자, 혹은 조직이에요. 알츠하이머가 걸려있는 병변에서 나오는 이런 플락 부분은 우리가 그냥 다 자가형인데 플락이 있는 부분에서는 똑같이 빛을 줬을 때 라이프 타임을 측정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부분은 우리가 점으로 표시가 되고 이걸 게이트를 치게 되면 그 부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량 분석도 할 수 있다. 완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플림, 플로센스 라이프타임 이미징을 이용한 마이크로스코피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프렛에서 제가 아까 누가 풀압과 프렛 설명하셨는데 프렛을 하는데 이제 방법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형광 수명을 측정을 하면은 이 도너라는 것인데 이게 첫 번째 단백질이 두 번째 단백질과 떨어져 있을 때의 라이프 타임이 길고 붙어 있을 때는 뺏기기 때문에 라이프 타임이 짧아지게 됩니다. 형광의 수명이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정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방법을 써야 되냐면 기존의 그전의 방법들을 해서 프레스 측정해가지고 논문을 서미션 하게 되면은 이게 약간 그 조금 어 정보가 약간 왜곡된 정보가 이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뷰어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걸 억셉트 할 수도 있지만 좀 아시는 리뷰어들은 플림을 이용해서 프레스 측정하여서 다시 리비전 하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한테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라이카과 콤포카 쓰고 있는데 프레스 갑자기 리뷰가 하라 그랬다. 자기들께 되냐 안 되냐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연세대를 가야 되냐, 포항공대를 가야 되냐, 숙명여대를 가야 되냐, 뭐 어때 당국대를 가야 되느냐 이게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플림을 이용해서 프레스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다음에 pH를 또 센싱할 수가 있어요. 그 단백질들이 이렇게 막 엑소점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그냥 우리가 머추한 것과 임머추한 것들을 구별해서 염색해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 똑같이 555 빛을 갖다가 쏘고 있는데 라이프 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가지고 포 채널로 만들어서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왜 하냐면은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은 한 번만 쏘고 한 가지 촬영 장치로 찍는데 네 개로 나누게 되니까 네 번 찍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만 찍지만은 라이프 타임이 각각 다르니 이것을 구별해 가지고 찍을 수 있고 라이브로 계속 찍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임머추한 게 머추어되면서 이 색상이 싹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관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똑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 형광 물질을 아무 형광 물질을 다 대는 게 아니라 형광 물질이 팝니다. 그 국내에는 안타깝게도 형광 물질을 팔고 있는 여러분은 다 알 법한 대형 회사에서 예, 가격은 싸죠. 근데 이런 형광 물질은 이제 그 저희에게 문의하시면은 우리가 파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판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형광 물질이 형광 수명을 측정하는 데 전용 형광 물질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멤브레인에 끼어 들어가 있는데 이 구조에 따라서 멤브레인 텐션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부분 여기를 중심으로 트위스트 되니까 라이프 타임에 있어서 그 영향을 달리 줘가지고 형광 수명이 짧게 나고 이런 형태나 이렇게 됐을 때는 라이프 타임이 이 형태보다는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형광 수명 측정에서 멤브레인의 텐션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나 멤브레인 텐션이 이게 땡땡하냐, 줄어드냐, 이게 박테리아가 감염되면서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응용이 있다. 자가 형광 식물에서 줄일 수가 있고 알렉사 5, 알렉사 546 비슷한 것도 줄일 수 있고 pH 센싱도 할 수 있고 프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가노이드 여러분 질문 되게 많았었는데 오가노이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노이드 라이트 시트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가노이드 예쁘게 찍으면 좋겠죠. 오가노이드는 3차원입니다. 2차원 현미경이 있고 3차원 현미경이 있는데 3차원 현미경은 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 콤포칼 현미경이 골드 스탠다드처럼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콤포칼 좋습니다. 범용적이고 저도 어, 콤보칼이 굉장히 저도 우리 현명이 되게 좋아하는데 콤보칼 특징은 아시다시피 핀홀이 있고 이 핀홀에는 초점면만 이제 당장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점면을 모으면은 3차원 이미징이 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시료를 샘플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염색 어떻게 하느냐? 염색하는 방법 여기에 어 이렇게 있어요. 염색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 염색하는 것들을 잘 따라가 가지고 하면은 좀 좋고 투명화 투명화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자료를 직접적으로 못 드리지만 이 투명화 기법은 그 마지막에 어디다 마운팅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투명해지느냐 안 투명해지느냐가 달라요. 지금 마우스 브레인인데 이 브레인 안에는 지질이 많고 이 지질 때문에 불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질을 빼내고 빼낸 자리에 이 바깥에 있는 물질, 공기가 아니라 이 액체와 같은 동일한 물질을 넣었을 때 배경하고 똑같이 투명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굴절률이 매칭이 잘 되는 또 대물렌즈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어 이것도 설명하면 한참 걸리게 되는데 어 그 시료가 투명하기 위해서 이 배경과 이 내가 안쪽에 갖고 있는 부분이 매칭이 되어야지 똑바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무 물질이나 쓸 수가 없고 투명화시켰지만은 현미경의 대물렌즈의 굴절률하고 매칭이 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어떻게 염색해야 되는지 요거는 이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형광물질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리스트들 250개 정도 있는데 이거는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구글 찾아 나오지만 자료 있으니까 보내드리고 자,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투명화 기법은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투명화 기법은 저희가 그 가끔 워크숍도 하고 그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이화여대 형광 코어 센터에 가면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화가 됐든 안 됐든 자, 빛을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이제 에미션 되는 시그널을 찍는데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3차원 지휘 스택을 갖다가 이제 얻어지게 되는데 우리 워킹 디스턴스 NA 값 중요한 거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은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료를 둥둥 떠다니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시료를 바닥에 바싹 붙여야 되고 투명화도 시키는데 그냥 마운팅 미디어가 아니라 이 마운팅 미디어 굴절률이 시료 안쪽까지 다 들어가게끔 해야지 투명화가 된다. 이 상태 불투명한 상태, 이 상태가 투명화가 되는 거예요. 굴절률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저 투명화 시키는 굴절률이 이 액체에 따라서 굴절률 값이 다 달라요. 투명화 기법은 클래리티, BABB, 큐빅, 뭐 딥시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막 수십 개가 있어요.
그 표로 만들면은 뭐 표가 딱 나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리뷰 논문도 있어요. 하버드 그 이미징 센터에 있는 더글라스 박사님이 쓴 그 논문이 있어요. 더글라스 맞는 것 같은데 그분이 쓴 비교해 놓은 표 그거가 이제 많이 보는데 거기 굴절률마다 달라요. 자, 그럼 뭐냐면은 그러면은 굴절 투명화 됐다고 해서 내가 아무 현명이나 쓰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에 있는 그 마운트 이머전 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굴절률에 따라서 1.55면은 거기에 맞는 대물 렌즈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잘 보세요. 마지막에 내가 워터 형태에서 했으면은 워터 형태에 맞는 대물 렌즈를 썼을 때 빛이 최대한 똑바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워터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굴절률이 매칭이 되었는데 오일 렌즈 쓴다고 해서 드라이 렌즈 쓴다고 해서 더 깊게 들어가느냐? 물론 워킹 디스턴스도 중요하지만은 빛이 똑바르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BABB 1.5에 맞는 굴절이 끝나면은 이 대물 렌즈에 있는 그 굴절 R의 값도 여기에 맞춤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혹은 더 오가노이드 더 잘 찍기 위해서는 보통 콤포칼 현미경이 이제 그 도립형이 많아요. 대물렌즈가 시료의 아래에 있는 경우. 물론 시료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커버 글라스가 이렇게 받치고 있죠. 자, 여기 굴절률이 있는 액체가 있고 시료한테 매칭이 되었어요. 투명해요. 그러면 여기서 커버 글라스에 굴절률이 있을 텐데 여기까지 매칭이 됐다 칠게요. 여기에 있는 이머전 오일도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액체가 만약 워터라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안에 워터면은 안 되고, 이 경우에는 BABB 같은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굴절률이 이머전 오일과 커버 글라스와 이게 형태 다 맞는 형태면 좋겠다. 그럴 때 최적의 옵티마이제이션 된다는 것이고, 자, 적립형 현미경을 많이 씁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연구하신 박 스탠포드 가가지고 네이처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지금은 MIT 교수님이 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투명화 기법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물 렌즈가 거기서 논문에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콤보칼인 같지만 트릭이 있어요. 적립형 렌즈를 썼어요. 적립형 콤보칼 현미경. 이 경우에는 커버 글라스 두께만큼 렌즈가 더 시료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창문을 닫혀 있는 상태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세상을 본다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거죠. 고개를 내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렌즈와 여기에 디핑되어 있는 렌즈, 풍덩 당겨서 보기 때문에 어, 굴절률이 완전히 매칭돼 조금이라도 더 들어서 깊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투명화시키고 이제 이미징 하는데 자, 모든 게 준비가 다 됐어요. 다 완벽하게 되는데 이미징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밝게 나오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들어가면은 가운데 부분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투명하면 이 부분이 개선되지만 투명하지 않으면은 빛이 들어가는 효율이 안쪽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와서 빛을 좀 더 세게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달 표면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는 달은 항상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쪽 걸 보려면 사실 어떻게 되냐 반대쪽에서 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한쪽만 쏘고 한쪽에서 받으니까 당장 보는 쪽은 보이지만은 또 이 뒤쪽 가는 동안에 블리팅도 많이 나고 반대쪽 이 대물렌즈와 반대쪽 넘어서 있는 부분까지는 굉장히 도달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 제가 스킵을 할게요. 어, 포인트 찍어가지고 콤보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면으로 모아가지고 한 번에 찍으면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라이트 시트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기본 콤보칼은 대물 렌즈에서 빛을 쏘아서 에미션 되는 걸 촬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빛을 쏠 때 여기서 쏘는 게 아니고 대물 렌즈를 분리를 해서 익사이테이션 렌즈랑 에미션 렌즈를 나누는 거예요. 익사이테이션을 옆에서 쏘는데 이렇게 선으로 쏘는 게 아니고 면 모양으로 쏘는 거예요. 이 오가노이드 전체가 다 커버될 만큼. 그래서 면 모양으로 쏘고 이 오가노이드가 위아래로 따다닥 움직이면은 에미션 시그널을 바로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콤보칼에 비교해서 지금은 가운데를 찍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계속 노출돼야 되는데
옆에서 쏘면은 딱 내가 보이는 이 히트 모양의 빛은 되게 얇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얇은 내줄, 최대한 얇은 내줄션 쏘고 촬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선택된 부분만 노출되고 전모는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촬영 시간이 단축시킬 수 있다. 이게 라이트 시트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되게 됩니다. 렌즈가 한 개로는 안 된다. 라이트 시트는 콤포칼에 비교해서 포토 데미지가 적다. 시간도 빠르다. 자, 이게 1세대의 라이트 시트의 컨셉이에요. 우리 포항공대도 계시지만 조금 공학 많이 하시고 다른 부분하고 광학 하신다고 콜라보를 하시면은 이 정도는 연구실에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라이카에 입사하기 전 회사에서는 거기서도 다 만들었어요. 요 정도는 다 만들 수 있고 프로토콜도 오픈 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걸 안 쓰고 기성 제품을 사느냐? 자,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 1세대에서 그쳐서 그런데 자, 조명을 주는 렌즈와 촬영한 렌즈를 나눈 것이 1세대인 겁니다. 여기서 한계가 뭐냐면 옆에서 주는 건 좋았는데 반대쪽까지 가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빛이 또 이게 어, 번지의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을 찍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옆에서 쏘고 반대쪽에도 쏘는 거예요. 양쪽에서 빛을 쏘는 거죠. 촬영도 한쪽에서만 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렌즈가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현미경은 20배 렌즈든 60배 렌즈, 오일 렌즈든 그 렌즈 하나로 익사이테이션도 시키고 에미션도 다 했었는데 지금 옆에서 쏘는 익사이테이션 양쪽으로 쏘고 촬영은 또 양쪽에서 이렇게 쏘아가지고 대물 렌즈가 세상에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형태로 하나를 촬영을 하는 것인데 이 형태까지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근데 이 형태에서 문제는 이 샘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큐에 한 개의 시료만 촬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멀티웰이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미징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어도 3반복을 해야 되는데, 멀티로 뷰를 보는 거였는데, 멀티 포지션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의 한계였습니다. 그 멀티 포지션으로 찍을 수 있는 라이카 말고, 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모든 회사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 번에 여러 개 찍을 수 있는 거. 웰 플랫을 넣어놓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오가노이드를 찍을 수 있는 현미경이 있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그 1차원 1세대의 라이트 시트와 결국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올드 패션이 또 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걸 위해서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우리는 바이오를 연구하고 계시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이쪽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뭐 박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대물 렌즈 4개 쓰는 건 오케이. 근데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쓰니까, 못 촬영하니까 이거를 좀 여러 개를 찍을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멀티 포지션과 멀티 뷰를 한 개 살 수가 없느냐를 목표를 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도전을 많이 한 결과 논문이 나오죠. 이렇게 찍으면 된대요. 이렇게 찍으면 되고, 요 형태를 기술을 이분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이 기술이 만들어지면 학술적인 가치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적 재산권과 이런 것들도 가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하고 그 기술을 구매를 한 곳이 이제 라이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카는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을 구별을 하고 대물렌즈를 4개 쓰는데 여기 있는 포켓 형태가 이렇게 쭉 달리면서 여러 가지 어 오가노이드 수십 개의 오가노이드를 한 번에 이렇게 촬영한다. 그래서 빛을 익사이트 시키고 에미션을 찍는다. 이렇게 찍으면은 우리가 여러 개의 오가노이드를 찍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촬영하는 부위가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양쪽이었잖아요. 지금은 여기 초점이 맞죠? 이 초점이 안 맞지만 나중에 또 맞아질 거예요. 지금 달의 반대쪽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에서 보니까 지금 또 초점이 이제 맞기 시작을 해요. 그죠? 여기는 안 놓아지지만 왜 양쪽에서 찍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합성을 하면 동영상이 좀 부피가 있어서 뭐잘 보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뷰1과 뷰2를 합성하면은 퓨전을 시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적립형
정립형에서 이제 우리가 봤었는데, 정립형을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여기 흰 색깔 챔버 있고, 이게 빨간 색깔 박스가 있고, 뒤에 이제 대물렌즈가 보여야 됩니다. 이,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다보고 그대로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라이브 오가노이드를 우리가 오가노이드가 싱글셀에서 성장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오가노이드는 메디아, 즉 굴절률이 1.33에 가까운 워터에 가까운 형태에 있단 말이죠. 이 데몰렌즈도 워터 베이스의 데몰렌즈여야 되고, 이 안에는 그 챔버 형태가 되고, 이 안에 챔버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커버 글라스 같은 건 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테프론 재질로 된 이게 1.33에 맞게 됐어요. 이 형태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투명하게 되거든요. 핵심은 라이트 시트가 있다, 콤보칼이 있다 해가지고 막 끼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굴절률이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료 주변과 대물렌즈와 시료와 대물렌즈 사이에 굴절률이 최대한 매칭이 될 때 이 오가노이드는 조금이라도 더 깊게 들어가서 찍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이 형태 지금 제가 막 자랑하고 있지만은 이 형태도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라이브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워터 베이스에 되어 있는 투명하거나 라이브 오가노이드를 찍을 수가 있지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마운팅 미디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굴절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징 퀄리티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이미징을 찍을 때는 CO2 가스를 사용하고 그냥 온도 컨트롤도 중요한데 그냥 CO2 가스가 있다, 가스 컨트롤러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싼 제품은 왜 비싸냐면 센서가 시료에 최대한 근접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믹서에 있는 가스의 이 농도를 재서 5% 맞는 걸 쏘는 게 아니라 쏘지만은 최대 이 로스도 많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4%가 도달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여기서 측정해서 더 올려줘야 돼요. 그럼 아니면 센서가 이쪽 가까이 있거나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안전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시그널을 이용해서 이제 추적도 하시면 좋고 그다음 장시간으로 지금 이것은 얼마나 찍은 걸까요? 이거 찍으면 1시간, 2시간 오가노이드가 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라이트 시트를 이용해서 찍을 수 있다. 38시간 찍은 거 한번 볼까요? 38시간 찍은 거는 오가노이드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고 줄기세포 학회 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처음 나는 발표랑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런칭이 안 됐어가지고 어디서 발표했는데 줄기세포 학회 때 실물하고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고 했는데 어 국내에는 이게 서울대학교에 딱 한 기가 있어요. 또 이제 다 좋지만은 이게 좀 이게 범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로 가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현미경도 있기 때문에 가격도 물론 비싸죠. 근데 이런 형태를 알고 계시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이 데이터를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린 그 페이지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봤던 페이지가 이렇게는 보이는 건데 오가노이드를 촬영하고 3D로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3D로 찍은 데이터든 2D로 찍은 거든 멀티웨이를 다 찍었든 조직을 전체 다 찍었든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코러컬도 봐야 되고 개수도 세알려야 되고 뭐 당연한 것이죠. 웬만한 콤보칼 현미경이 들어있는 기본 번들로서도 이제 진행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카운팅이라든지 정량하고 싶은 부분이 가운데 이 어디다라는 것을 기계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적을 하면서 이게 궤적이 어떻고 스피드가 어떻고 개수가 어떻겠고 처음에 있었던 것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주게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인공지능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방식의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어 그냥 버튼 안 누르면 알아서 분석된다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더 궁극적인 것은 이 전체에서 내가 뭘 정량하고 싶은지를 인공지능을 학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계에게 인식을 시켜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막 떡져 있는 세포가 있어요. 여기서 핵도 있고 레드 파지티브 있고 사이토졸도 있고 사이토졸이 아닌 부분 핵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그룹핑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인공지능 방식으로 학습을 시켜서 인식을 시키고 그것을 정량을 하고 분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게 말이 말이 그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시고 어 무료로 그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 컴퓨터 갖고 오면 여러분 찍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한번 보고 형광뿐만 아니라 이런 히스토로지, HN 스캐닝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이미지에서 많은 정보를 익스트랙트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인공지능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런 과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거를 몰랐냐? 어디 가면 내가 이런 거 한다는지 알 수 있느냐? 전시회를 하잖아요. 전시회 오면은 우리 부스에 오시면 개인정보 동의서를 꼭 써주셔야 돼요. 이메일 쓰고 삼자 동의서 쓰시면은 여러분 앞으로 이메일이 가게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으면 이 데이터를 세그멘테이션 하고 이거를 나눈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여러 가지 방법인데 여기가 내가 보고 싶은 것이다라고 지금 그림을 그려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도 보고 싶은 거 이것도 내가 살려야 될 거 해야 될 거. 그리고 백그라운드 여기는 보고 싶지 않은 거 여기는 보고 싶지 않은 거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러닝을 돌리게 되면은 짜라락 하고 이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런 형태는 이제 뭐 되게 쉬워요. 그럼 염색하지 않아도 세포를 인식을 시켜서 이런 궤적이라든지 이동, 추세선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형광에서는 좀 더 쉽죠. 형광 시그널이 뭔지를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뭐 엄청 라지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3차원화 시켜서 분석하고 인공지능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어널리시스 한다 그래서 ABR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데모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내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 되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싸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라이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징 현미경으로 찍은 것도 다 분석해서 할 수 있는데 연간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비싼데 요렇게 문의를 주시면은 영원히 쓸 수 있는 버전을 특별 가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문의를 하시면 알려주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은 마쳤는데